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는 마흔이 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결혼 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단 한 번만 해봤었어요. 인생은 길고 이성을 만나볼 기회도 많았는데 당시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까를 부리느라 그랬는지 연애하고 싶은 감정이 별로 들지 않았어서 연애 경험이 적은 것이 이제와 가끔씩 후회가 되곤 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 전까지 평균적으로 몇 번쯤 연애를 해보고 결혼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남편과 일어났던 갈등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제 남자친구와는 20대 초반에 만나서 총 7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우리는 같은 대학교 타과생이었지만 동아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고 우연히 사는 동네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동네에 친구가 생겼다는 핑계로 서로를 부르며 술 한잔 나누다 보니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분과는 5년 정도 정말로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7년 동안 긴 시간을 함께 했어요. 기간 동안 제가 인연을 끄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해외 로우디 커플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난 건 3번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채팅 메신저나 영상통화와 같은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니 연락이라도 자주 주고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만나고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거나 요금이 비싼 전화를 이용해야 했으니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형태였어요. 이런 형태의 연애를 하라고 하면 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어릴 때 만나 5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꼭 붙어 있다시피 하고 학교까지 같이 다니며 연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니 남자친구가 떠날 때 맞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무작정 떠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은 해외에서 취직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으니 막아서는 남자친구의 밝은 미래를 막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나도 정말 너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미안해 대신 내가 잘 되어서 널 꼭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같이 미국에서 살자고 했어 응.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나라에서 외롭게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속으로 저는 좋지만 저는 다른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오빠, 미안한데 나는 미국에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유학을 가고 와서 한국에서 취직하면 안 돼요. 유학을 가고 오는 건 기다릴 수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살 생각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의사를 표현했더니 남자친구가 도연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야? 응, 헤어진다니 어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한 번쯤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헤어짐이라는 결말이 도출되는 걸 보니 좀 마음이 서늘해진 것 같아요. 제 반응을 살피던 남자친구가 눈치를 바로 조수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방 챈 건 아니길 바랐고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토닥여.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지만 내 말은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야. 너를 위해 나가 먼저 헤어져 주어야 하는 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널 붙잡은 채로 외국으로 떠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막상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저는 이상하게 더는 못 헤어지겠다며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참고하면서 년 동안 내리 쭉 붙어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멀쩡하게 잘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결국 헤어지지 않겠다며 남자친구를 붙들었고 그렇게 지옥 같았던 해외 로맨틱 커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넘치면서 통화 요금이 비싼 건 몰라서 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통화료 청구서를 받아보니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은 이메일을 통한 소통이었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목소리를 오랫동안 듣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서러워졌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전화가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길게 써봐도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삶이 바쁘게 되자 이메일도 뜸해지고 내용이 짧아지면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마음도 멀어진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미래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척하며 처음 떠날 때부터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나 혹은 남자친구가 절 위한 대답하고 헤어지겠다고 했을 때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남자친구의 유학 목적이 해외 취직일지라도 나중에라도 함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기약도 없는 기다림에 이렇게 외로워하고 지쳐 있었는지 별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바지에는 연락이 뜸해진 남자친구에게 아무런 서운한 감정도 들지 않다가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고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연락을 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남자친구는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묻지조차 않더라고요. 제 따위는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한 달쯤이 지난 후 제 존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남자친구에게 인식하게 되자 한 방울씩 눈물을 흘렸어요. 제 연애는 오랜 시간을 거치는 반면 너무 허무하고 아프게 끝나버렸어요. 나는 5년 동안 남자친구와 행복한 기억을 만끽했지만 마지막 2년 동안의 해외 롱 디스턴스 연애로 인한 극도로 외로웠던 기억은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 이후로는 연애를 피하는 경향이 생겼죠. 사람에게 질릴 정도로 느낌이 차였습니다. 그래서 첫 연애 이후 1년 정도는 연애에 대한 흥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죠. 다른 팀 직장 동료였던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심을 먹는 모임이 형성되었고 함께 점심을 먹다 보니 서로 친해졌어요. 제가 해외로 롱디를 떠날 때쯤 그 모임에서 만났고 2년 동안 회사 사람들도 알고 있는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여서 남편도 제 첫 연애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 기댈 것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서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 직장 동료들에게 많이 하소연을 하곤 했거든요.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서로 숨기지 않고 솔직한 편이라 어쩌다 보니 밥을 먹으며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되자 남편은 내 연애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지 않아서 저도 남편의 전 연애사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마침내 지친 해외 롱디 생활을 마칠 때 사람들이 다들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남편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죠. 아우, 말도 마. 우리 이 대리님 못지않게 김 과장님도 엄청난 순해 보였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첫사랑이랑 6년을 연애했다고 했나 어우. 제가 무슨 순해 보이나요? 헤어진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헤어지고 4년간 연애를 안 하는 것도 안 좋아서 헤어진 것도 아니라면서요. 과장님은 왜 헤어지셨나요?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평판도 좋고 외모도 준수한 타입이라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상당하였어요. 남편을 짝사랑하며 쏘가리를 하거나 호시탐탐 대시할 기회를 노리는 직원들을 열어보았음에도 좀처럼 연애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무슨 연유로 연애를 안 하는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첫사랑을 아직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세상에도 아직도 첫사랑을 묻어두는 남자도 존재한다는 것에 깜짝 놀라서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당시 과장님이 남편이 헛기침을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했더라고요. 너는 나이가 많아도 첫사랑으로부터 헤어지지 못해서 그만큼 많이 고생하였다는 얘기였는데 왜 그 정도로 놀랐는지 알 수 없겠어요. 외롭고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었다가 질릴 때까지 첫사랑을 그리워하기도 했던 거랑 유사한 것 같네요. 못 잊어서 연애 못하는 걸로 갔나요? 저도 당장 가는 연애를 못할 것 같긴 한데.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을 못 잊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지겨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연애의 의지라면 무서운 것 같아서 안 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나는 지금 이 관계를 끊는다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제 속이 시원해요.
네, 그게 맞지. 솔직히 말하자면 파릇파릇한 20대라면 모를까 30대 중반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첫사랑을 못 잊는 것은 순진한 SW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김 선배나 김 과장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회사에 산내 커플 결혼하면 지원금이 2배로 주잖아. 두 사람의 나이 차이도 얼마 안 하는 거려. 나고 잘 어울리는데 그렇네. 둘이 만나면 좋겠네. 4살 차에는 궁합도 안 본다는데 아주 그냥 선남선녀네 선남선녀야 아니에요. 대리님 저희 헤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친하게 지내는 대리님이 그렇게 농담을 하니까 전 괜히 얼굴이 헛헛하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손사래를 치며 부정하는 저와는 달리 과장님은 별다른 부정도 없이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뭐야, 김 과장님은 싫지 않은가 봐요. 이 대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 뭐야. 4년간 연애는 못했지만 이 대리는 괜찮다. 설마 이들이 헤어질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죠. 아, 그럴 리가요. 농담이라고 주고받는 대화들이 저에게는 하나하나 타격이 왔어요. 그도 그럴게, 저도 이성으로서 김 과장님을 봤을 때 전혀 싫지가 않았어요. 안 그랬는데, 다만 그동안 난 남자친구에게 시달리던 기간이 너무 길었고, 과장님은 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막상 그 상황에 처하게 되니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상대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넘어간 이야기였지만 박 대리님은 우리 둘을 연이 되게 두지 않았고 그 후로 나도 과장님과의 관계에 대해 가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묘하게 그날 이후로 김가정님이 부쩍 좋아해 주는 것 같아 느껴졌거든요. 뭐야,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닌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소문이 돌아도요.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지요. 하면서 혹시 김 과장님이랑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해줘야 해요. 아이고, 뭐가 그리 있냐고 그러세요? 자꾸 김 과장님은 아직도 첫사랑을 못 잊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설레발치지 말라고요. 아직도 못 잊었어? 아니, 김 과장 그놈의 첫사랑은 뭐, 무덤까지 가져가겠냐?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라고. 누가 보면 첫사랑이랑 별다를 줄 알겠어. 봐봐, 여기 이들이 얼마나 참는지. 새로 시작해야지. 하자음, 누가 그러냐? 첫사랑 아직도 못 잊었다고 하는 게 이 대리가 그러던데네. 아니야, 아니야, 저는 잊었어요. 언제부터 1달 정도 됐나요? 과장님은 그 말을 하고 제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제 착각이 아니라면 1달 전이면 제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술자리를 가졌던 바로 그 날이거든요. 정말로 과장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나 싶었지만 그에 대한 제 호감이 아는 별개로 사내 연애라는 리스크 많은 일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에 제가 전 연애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가 많아 보이는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과장님은 일정 선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썸인 듯 아닌 듯 주변 사람들이 엮으면 연대로 어영부영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하영 씨, 나 이직해내. 정말 요음 다니고 싶었던 회사가 면접을 보고 합격했어요. 축하드려요. 이제부터 기간이 힘들겠네요. 저도 모르게 아쉬움이 녹아나왔어요. 과장님은 시무룩한 채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린 계속 만날래네. 나는 하영 씨 나가서도 계속 보고 싶은데 하영 씨는 어때요?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호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산 넘어 연애를 꺼리고 또한 전 연애 경험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도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어 이직을 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호감도가 더 상승했어요. 진취적이면서 저를 배려해주는 것 같아 제 이상형과 부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도 꽤 오래 연애를 했었어요. 약 4년 정도 함께 했거든요. 남편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서 연애하는 동안 정말 안정감을 많이 느꼈어요. 전 남자친구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항상 어디 가서 한눈 팔까봐 내심 불안했던 전 남자친구와는 달리 정말 저만 바라보며 주로 모임 등에 잘 참석하지 않아 생활 패턴이 멀어졌었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 좋아서 연애를 계속했죠. 그래서 3년 정도 사귀었을 때였을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러 카페에 갔는데 갑작스러운 남자친구의 발언에 제가 입안에 있던 커피를 다 쏟을 뻔했어요. 하영아, 나 다음 달부터 창원 내려가. 뭐 네가 갑자기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내려간다니. 창원은 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기껏 힘들게 취직한 좋은 회사를 두고 내려간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타지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지고 이제 좀 서울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아니, 그걸 말이라 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요? 혹시 너도 함께 가고 싶으면 오빠야. 이유는 고양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나는 어떤 연관성도 없는 동네인데 왜 갑자기 그냥 나만 보고 불러내려가라는 건지 너희 의사를 물어본 거예요. 이 다음에는 함께 지내기를 원하니까 장난하자고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했는데 나는 너랑 결혼 전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내게 상당한 장거리 연애를 하게 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결혼을 한다면 꼭 너와 하고 싶어.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어쨌든 오빠는 지금 날 두고 고향으로 가겠다는 소리잖아. 내가 장거리 연애 너무 싫다고 노래를 부르는 걸 2년 가까이 그대로 듣고 살았으면서 아니, 연애 후에도 3년 가까이 오빠랑은 장거리가 아니어서 좋다고 맨날 그랬는데 나한테 이런 제안하면 내가 길길이 날뛸 거 설마 몰랐다고 안 하겠지. 이건 진짜 아니잖아. 오빠가 생각해도 안 그래?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제안하면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순간 저를 사랑한다던 남자친구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것마저도 지나가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가지 말라고. 나 진짜 오늘만 잡을 거야. 나 장거리 연애 더는 못해. 이미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가거면 나랑 헤어지는 걸로 알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연애 방식인데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나랑 헤어지고 가라고. 나는 오빠랑도 장거리 연애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하영아, 그때는 해외 롱디 있고 우리는 국내에서 장거리 커플이 아니라 서로 주말마다 올라오고 내려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충분히 데이트할 수 있어. 핸드폰 비용 걱정 없으니 연락도 잘 될 거고. 옛날 연애랑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내 말 못 알아듣겠어? 나는 하도 전에 질려버려서 이제 장거리 연애 자체가 싫다니까. 오빠랑도 이렇게 장거리 커플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 정도로 싫어. 내가 마음고생하는 게 그동안 옆에서 지켜봤으면서 왜 그래? 그럼 나도 실망인데 그 남자한텐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나한테는 조금도 못 그러는 이유가 뭔데? 설마 나보다 전 남자친구를 더 사랑한 거야? 뭐라고? 어쨌든 내가 내려가기로 한 사실은 변함없어. 내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서로 맞춰가면서 연애했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는 남자. 친구의 태도 때문에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싫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 달래주거나 설득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래도 그럴듯했다면 더 기분 나빴을 거예요.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이유가 되는 건 상대의 해외 생활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그것 때문에 정이 식어버렸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잘 지내던 사람이라서 더욱 어려웠어요. 헤어지기 싫었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쪽에서만 힘든 연애는 원치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연애의 안정감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 배신감도 그만큼 컸어요. 지난 연애를 통해 배운 경험 때문인지 제 성격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제가 먼저 관계를 끊어내게 되었죠. 오빠, 나는 진짜 장거리 연애는 못하겠어. 헤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오빠랑 사귀면서 많이 행복했어. 그동안 고마웠어. 나름대로 냉정하게 말하자면 남자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잘 지내고 나중에라도 언제든 연락해. 우리는 그렇게 한 번의 헤어짐을 겪었어요. 하지만 헤어져 있는 내내 남자친구를 하루도 안 생각한 적이 없는 날이 되었어요. 정말 좋아했던 사람과 사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만큼 결국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헤어진 후에도 함께 살며 결혼하는 것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그때 함께 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죠. 헤어진 지 5개월 정도 된 어느 날, 결심하여 아니 페인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말마다 남자친구와 만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는 계속해서 나쁜 남자들을 만나고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단지 그래서 좋은 사람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질문을 받았죠. 솔직히 말하면 그것 또한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오래 연애를 하며 나이도 어느 정도 찾고 있고 연애에 대해 여전히 열정적인 20대의 젊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후에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좋은 사람들도 이미 임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헤어진 후 5개월이나 지나면 이미 그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약간 두렵기도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른 사람과 만나는 사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상당히 멀게 느껴졌지만 실제로 해보니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주말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 꽤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컸다.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니 현재의 삶은 천국 같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미리 이렇게라도 계속 만났으면 후회할 일이 있을까? 그럴 수 없다. 만나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처음에는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매주 만났지만 매주 만나다 보니 차이점이나 숙박비 등이 조금 부담스러워졌다. 더군다나 서로 주말 일정이 생기면 주에 한 번 만날 수 있어도 다행인 정도였다. 이러다 보니 서로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다소 타격을 받았다. 했지만 그런 생활을 지속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나자 남자친구가 결정을 했어요. 하영아, 이렇게 지내는 건 힘들지 말이라고 해. 내가 이렇게 될까봐. 장거리는 싫다고 했는데 정말 꼭 창원에서 계속 살아야겠어. 우리 결혼할래? 응, 나 그냥 다시 서울 올라올까봐. 너랑 결혼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싶어. 서울로 온다고. 나야. 너무 좋지. 아유, 얼마나 좋아하면 말할까? 이럴 거면 왜 내려갔어? 괜히 나 고생이나 시키고 진작 결혼해서 같이 살았었어야 했는데. 얼마나 좋아. 미안해.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사귄 기간도 그렇고 나이도 있으니까
저희의 결혼 준비는 속전속결이었다. 집부터 구해서 같이 살다가 예식날에 맞춰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남편은 본인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창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뒤늦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실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많이 아프셨어요. 병간호를 해야겠다 싶어서 내려갔던 거예요. 너한테 이야기하기엔 괜히 내가 마음에 부담이 클까 봐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거나 그래서 너랑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남편 말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갑작스럽게 내려갔던 이유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머님 병간호였어요. 그렇게 급하게 내려간 것은 왜 그런 것인지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도 미안하다고요. 본인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이든 몸이든 다짐해 내렸습니다. 혼자 말도 못하고 내려갔던 것인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별을 고해버렸으니까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아니야. 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어차피 엄마는 계속 아프셨다. 우리 결혼도 못했을 텐데 너랑 헤어졌을 때 힘들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엄마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우리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고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같이 나누게. 그래로서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온 후에 만나 결혼한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창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은 함께 내려갔지만 매주 내려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경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 5일 동안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매주 주말에 시댁에 다녀오면 쉬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힘든 것을 알아챘는데 남편은 오지 말라고 하기도 했을 정도였으니 앞으로는 혼자 내려가겠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행사가 있을 때만 와준다면 충분할 거예요.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말한 적은 없었어요. 거야. 그래도 엄마, 아직은 괜찮아. 내가 혼자 케어할 수 있어. 힘들어지면 그때 도움을 요청할게. 알겠어요. 여보, 당신도 힘들 텐데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도 남편의 부모다. 본이 암을 판정받아 완치 후에도 컨디션이 오락가락하시는 게 안쓰러웠지만 역시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친정 부모님도 이렇게 자주 살피지 못하는데 매주 시간을 내서 먼 거리를 다녀와야 하는 게 정말 괴로웠는데 남편이 알아서 저를 배려해주니 참 좋았어요. 비록 주말마다 남편과 떨어져 있긴 했지만 이제는 같이 살다 보니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도 충분히 같이 시간을 보내고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큰 불만은 없어요. 주말이면 없습니다. 제 시간을 가지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두 날이 훌쩍 지나갔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연애 때만큼이나 안정적이거나 조금 더 안정적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같아 너무 행복해요. 때로는 제가 우선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좋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어요. 여보,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왜 엄마가 건강이 다시 안 좋아지셔서?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응, 내가 당분간 옆에 살면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지금도 충분히 돌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마다 내려가는 정도로는? 안 돼. 안 될 게 없지만 내가 불안해서 나는 예전처럼 자주 오를 거야. 여보, 나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응, 우리 엄마가 이대로 계셔서 잘못될까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돌아가시라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 해보고 싶어. 그때가 정말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제야 안정을 찾고 살고 있었는데 또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저한테 무슨 배우자를 멀리 보내는 사주와 같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을 따라 내려가기엔 창원이 연고가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은 둘째치고 다니는 직장에도 미끄러지는 게 있고
가까운 곳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먼 곳에서 살면 시댁을 매번 돌봐야 한다는 게 조금 무거운 부담 같아요. 되더라고요. 야, 너 거기 따라 내려가면 없이 병인데 남편도 괜히 혼자 내려가겠다고 했겠어. 그냥 주말에 부부로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주변에서도 내려가면 고생만 한다고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을 보내줬어요. 벌써 3번째 장거리인 것 같은데 이제는 무뎌져서 별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고생하는 남편이 신경 쓰여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도 내려가 시부모님을 살폈어요. 남편은 시댁 근처에 방을 구해 지내고 있었고 시댁에 자주 못 찾아뵙는 것이 죄송해서 남편이 사는 곳보다는 조금 더 넓은 시댁에서 묵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문득 남편이 사는 곳도 좀 치워주거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이번에는 당신을 내 집에 잘 맞게 해줄까? 응, 넓은 엄마 집을 두고 왜 그냥 당신이 사는 곳에 가서 좀 보고 살림도 해줄까 해서 에이 됐어. 내가 애도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사는 곳은 초반에만 몇 번 가봤는데 안 갔지 좀 됐잖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헤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잔다 하면 우리 엄마는 선회하시더라. 요즘 컨디션도 다시 찾으셔서 그런지 별거 아닌 일에도 잘 빠지곤 해. 우리 집에는 나중에 미리 말씀하고 와줘요. 자자, 갑자기 가겠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말리는 남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는 내려가기 전에 미리 말한 후에 집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별 의심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친한 회사 동료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보통 주말엔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친구였는데 전화를 2번, 3번 걸었어요. 민정아, 뭐야? 어떤 일이야? 라고 언니 형이 여자 형제가 있는지 물었어요. 응, 아니야. 외동이야. 그래서 내려갔어. 그치, 어쩌다 안 닮았더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냐, 나 이번 주말에 고향에 내려왔거든. 근데 동생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형부가 젊은 여자와 스킨십을 하면서 나왔다는 걸 봤어. 엄청 다정하게. 뭐, 잘못 본 게 아니야. 언니가 프로필 사진으로 결혼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헷갈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서 연락했고 형부가 지금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에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믿지 못해 오피스텔 주소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하다 보니 사기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창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예매했고 동생은 실시간으로 2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제가 창원으로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데이트를 마치고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채로 오피스텔에 달려갔어요. 오피스텔 문을 열기 전까지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도 남편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2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버튼을 누르는 소리에 놀란 것 같더라고요. 여자가 남편 쪽에 완전히 엉겨붙어 있더라고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니 꼭지가 더 돌았어요. 제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첫사랑이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 동료들이 남편의 전 여자친구의 미모가 상당했다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일반인치고는 드물게 여리고 청순한 스타일이라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물론 그때 보고로부터 좀 시간이 흘러 얼굴은 가물가물해졌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때 봤던 사진이 떠오르면서 첫눈에 바로 누구인지 알아볼 것이다. 여보, 연락도 없이 여기서 무슨 일이야? 우리 사이에 연락을 꼭 하고 와야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오히려 묻고 싶은데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이분은 우리 엄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이며 엄마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집에 초대했다. 뭐라고 하겠지만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소파 앞에 차려진 상이 눈에 띄었다.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잔씩 국내에서 한 건지 와인병과 와인잔, 그리고 안주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나이가 비슷한 여자를 집에 초대해서 둘이서 술까지 마시면서 대접해주는 결혼을 한 사람인 것 같다. 여보님, 괜찮으세요? 진짜 오해하셨네요. 저랑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오래 알고 지냈으니 첫사랑이라고 여겨지나 봐요. 여보님, 속일 걸 속이셔야 해. 이제 어떤 요양보호사가 제 아들을 돌보면서 원피스를 입는 거예요. 그 요양보호사랑 저랑 충분히 맞아요. 이분은 부모님을 돌보며 신혼 시절을 해보셨나 봐요.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저 모양이라서 뻔뻔하다고 칼집을 꺼내들어 상처를 입힐 정도로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로 어이가 없어요. 저랑 만나기 전에 두 분이 만난 적이 있었던 걸 알아요. 불륜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누구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저는 그중 한 명도 보기 싫어요. 여보님, 진정해주세요. 지금은 제 말을 듣고요. 들어봐. 이렇게 하려고 기어이 여기 내려와서 살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프셔서 최선을 다해 그렇다는 사람인데 이번 주말은 회사 때문에 못 올라온다 해놓고 딴 여자랑 데이트를 해. 마누라는 그렇다 치고 어머님은 어디에 팽개쳐놓고 이러고 있냐. 어머님은 제가 잘 돌봐드리고 있거든요. 넌 조용히 안 해. 어딜 뻔뻔하게 자꾸 소리를 질러대는 불륜녀가 꼴보기 싫어서 머리털을 잡았어요. 아악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흔들리던 머리를 놓아 소파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장거리 감행을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당신은 앞에서는 사람비 살살 잘 맞추면서 뒤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하는 그 성정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구나.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 도저히 못 살아. 헤어져 참나.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뭘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내려간다도 따라 내려오겠다 소린 죽어도 안 했잖아. 며느리인 당신보다 이 사람이 더 우리 부모님 잘못 살펴들렸어. 그건 알고 하는 소리야. 이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후회했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 여자가 너네 부모님 돌봐드리는 건 이 여자 직업이라 그런 거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리고 애초에 장거리 싫다 했는데 상의도 없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작정 떠나간 당신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유책의 배우자로서 당신이니까 순순히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전 어릴 적부터 뵙던 분들이라 애착이 있거든요. 며느리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찾아오는 당신과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쪽은 불륜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목소리를 듣기도 싫은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에도 귀가 없어요. 자꾸 제 신경을 긁는 불륜녀에게 너무 화가 나서 상에 있던 와인을 집어 불륜녀에게 부어버렸어요. 흰 원피스가 붉은 와인으로 절인 채로 불륜녀와 남편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죠. 그래, 당신 진짜 유치하게 굴어 해서 나도 유치하게 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남은 와인을 부어버린 후 와인에 절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는 상을 쓸어버렸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난 뒤 저는 그 길로 당장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물건 사들인 것부터 큰 가구까지 하나하나 포장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필요한 건 다 갖고 내려가서 큼직한 것만 싸면 되어서 덜 얼마 안 걸렸어요. 저는 업체를 불러 착불로 그것들을 모두 오피스텔로 보냈어요. 아마 그 작은 집에 두기엔 큰 물건들이어서 처리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짐 가지고 갈 참견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고생을 좀 시키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짐을 처리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남편도 질시켜 이혼을 쉽게 했어요. 해주는 채왔어요. 몇 년 뒤 동생이 불륜 소식을 알려줬다고 해요. 동생의 말에 따르면 제 남편도 유전적인 것 같은데 어머니처럼 안 행동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 사녀는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남편과 재혼하기 한 달 전에 파놓고 요양보호사의 일도 끊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본인도 아픈 상황에 있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기적으로 군제를 평생 뭉텅이로 갚아가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빠른 판단으로 제 미래의 위험이 되었을 남편을 미리 떼어내서 얼마나 다행한지 모를까요?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전 연애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결국 교훈이 되어 살살이 내 살을 깊게 치는 것 같네요.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분들 곁에 좋은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